저는 권승원이고요. 저는 경희대학교 한방병원에서 순환신경내과에서 진료를 하고 있습니다. 크게는 순환기 질환과 신경계 질환을 진료하는 곳이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한방병원에 오시게 되는 분들은 누군가는 흉통을 많이 호소하시는데 이런저런 검사를 해도 딱 특별한 이상이 나오지 않는 그런 분들의 경우는 증상 자체는 있지만 전혀 이렇게 검사상 이상이 안 나오다 보니까 특별한 해결 방안이 없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런 환자분들이 주로 오시게 되고, 또 하나는 이제 고혈압 환자분들이 오신다고 한다면 고혈압 약으로 조절이 잘 되는 분들은 오실 필요가 없고요. 저희 쪽에 오시는 분들은 급작스러운 스트레스가 동반돼서 혈압이 상승한 젊은 분들이라든가 또는 세 가지 이상의 혈압약을 복용했음에도 불구하고 혈압이 잘 떨어지지 않아서 이게 심혈관이나 뇌혈관 계통 질환이 우려되시는 분들, 이런 경우는 이제 한방치료 병행을 위해서 저희과 순환계통 질환을 보기 위해 오시게 되는 겁니다. 신경계통을 보자면 가장 대표적인 건 저희가 중풍, 그러니까 뇌졸중에 대한 치료, 후유증 치료를 위해서 대부분 많이 오고 계시고, 그 다음으로 많은 환자들은 이제 파킨슨병이죠. 그래서 요새는 이제 워낙 고령 사회가 되다 보니까 가장 큰 차이는 뇌졸중은 뇌혈관에 이상이 있어서 온 급성 질환이고요. 갑자기 발생하는 질환이고요. 파킨슨병은 뇌 퇴행성 질환이기 때문에 어느 순간 다가와 있습니다. 내가 언제부터 이랬는지를 명확하게 기억하시는 경우는 뇌졸중일 확률이 높고요. 언제부터인지 모르겠는데 어느 순간 불편감이 언제부턴가 느껴진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경우는 대부분 파킨슨병이라든가 다른 퇴행성 뇌질환일 가능성이 가장 높습니다. 그래서 뇌졸중 같은 경우는 재활의 기회가 또 있죠. 그래서 단기간에 우리가 스파르타식이라고 할 수도 있죠. 그래서 한 6개월 이내에 모든 치료 역량을 쏟아 부어서 최대한 회복을 시키는 방향을 목표로 삼는다면, 파킨슨병 같은 경우는 퇴행성 뇌질환이다 보니까 점점점 증상이 악화돼요. 얼마나 의사나 한의사가 어떻게 개입을 해주냐에 따라서 악화되는 과정 속에서도 훨씬 불편감을 덜 느끼실 수도 있고 일상생활을 최대한 유지하게 만들 수도 있는 것이고요. 치료 전략이 이제 장기 전략으로 가게 되는 겁니다. 걸음이 느려지고 허리가 불편하다고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환자분들이 보게 되면 정형외과 같은 곳에 가서 더 많이 치료를 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실제로 파킨슨병이 잘 발병하는 시기를 생각해 보면 60대 넘어서고, 그분들 허리 상태가 안 좋은 건 사실 당연한데 또 허리가 아프시다고 병원에 갔으니까 허리 검사를 해보면 또 허리 상태도 좋지 않고, 그러다 보니까 허리가 안 좋아서 잘 못 걷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파킨슨병 진단 지연의 가장 큰 요인 중 하나가 환자분들이 전혀 나는 이게 머리의 문제일 거라고 생각하지 않으시는 거거든요. 뇌졸중 쪽은 워낙 갑자기 증상이 생겨버리기 때문에 간과하시는 경우는 잘 없는 것 같아요. 가장 큰 연구 분야는 뇌졸중입니다. 뇌졸중 중에서도 후유증 치료를 위해서 저희 한방병원에 많이 오시는데 가장 많이 느끼는 비운동 증상, 그러니까 마비가 오는 건 당연한 거고, 비운동 증상 중 하나가 피로입니다. 피곤하다 이 느낌을 많이 받으시는데요. 이게 단순한 그냥 그런 피로가 아니고 신경계의 병변에 따라서 오는 것이다 보니까 쉽게 해결이 잘 안 됩니다. 피로를 일으키는 인자가 무엇일 것인가를 이제 분석하는 연구를 지금 제가 한국연구재단 과제로 받아서 진행을 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이제 뇌졸중 환자분들은요, 기본적으로 뇌졸중이 그냥 생기는 것이 아니고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심방세동 같은 다양한 질환으로 인해서 병이 발생하는 거기 때문에 병이 생기고 나면 또 재발을 막으려다 보니까 그런 약도 다 쓰고요. 그리고 뇌졸중 자체에 대한 약도 써야 되고, 마지막으로 뇌졸중으로 생긴 다양한 증상들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 우울해 하시는 분도 있으실 수 있고, 운동이 잘 안 되시다 보니까 오래 누워 있으면서 소화기 계통에 이상이 생겨가지고 소화기 계통 약도 드시는 분도 있고, 그러다 보면 약이 10개 이상 되는 게 이제 부지기수라는 거죠. 근데 이게 단순히 약이 필요해서 약이 들어간 상황이라고 그냥 생각하면 좋은데, 5개 또는 6개 이상의 약을 복용하는 환자분들을 다약제 사용 상태 이렇게 부릅니다. 폴리파마시라고 부르게 되는데요. 5개 이상 약을 복용하는 사람들이 낙상이라든가 또는 인지기능 저하 또는 사망률이 올라간다, 이런 통계들이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고령 사회를 어떻게 이제 만들어 갈 것인가에 대해서는 계속 고민이 많은 거지만,
이제 그런 상황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대한 연구를 하고 있는데요. 지금 같은 경우는 각각의 어떤 한 여러 증상들에 대해서 하나하나 약을 넣다 보니까 다약제 사용 상태가 되고 있는데, 이걸 하나의 한약 처방 같은 걸 대체를 하게 된다면 훨씬 약제 개수를 줄일 수가 있어요. 숙명적 사업 같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외국어등학교 일본어과를 나왔는데, 학교를 나오면서 생각했던 게 뭐냐면, 제 이 외국어 실력을 어떤 제 전문 분야에서 이 외국어 실력이 가장 발휘되는 것이 현재 그 외국어 교육을 받은 수혜자거든요. 저는 학생들이 주로 봐주길 바라면서 번역을 하는데, 제가 일본어 쪽을 하니까 일본 책도 보면서 시야를 넓혔으면 좋겠고, 그런 차원에서 같이 계속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이 번역을 하면서도 강조하는 거는 뭐냐면은 이 오리지널리티거든요. 번역을 할 때 일본의 한방책인데 한의학이라고 번역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거는 사실 이제 뭐 우리 실정에는 그게 맞는 거긴 한데, 그렇게 되면은 이 지식이 어디서 온 건지를 잘못하면 까먹게 되거든요. 그렇게 되면 앞으로 그 추후에 어떤 식으로 발전을 시켜가는지에 대한 한계도 명백히 존재를 합니다. 최선을 다하는 의사고 연구자고 번역자였다. 그렇게 기억이 되고 있습니다. 결과보다는 과정에서 최선을 다했다. 그걸 잘 인정받는 게 어려운 것 같긴 하더라고요.